예.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오늘 수업을 본격적인 수업을 하기 전에요. 식물체 체온에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복사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방을 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대류열과 복사열로 갈라져요. 근데 복사열과 대류열이 뭐냐? 대류열은 공기를 통해서 난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대류열이라고 하고요. 복사열은 말 그대로 복사를 영어로 레디에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광선에 의해서 광에 의해서 대표되는 걸 우리가 복사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가시광선은 뭐예요? 태양빛. 복사죠. 그 다음 또 우리가 난방을 하면 뭐가 나와요? 거기서? 파이프 난방을 하게 되면 아까 저기 그 뭐죠? 탄소 난방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탄소 튜브 난방을 하게 되면 탄소 발열체를 하게 되면 복사열이 나와요. 그래서 탄소 발열체가 뜨거운데 식물체가 차가우면은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쪽으로 공기가 아니라 열이 비대 형태로 전달되는 걸 우리가 복사열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난방에서는 복사열 난방을 원칙으로 한다. 공기 난방을 우리가 원칙으로 하잖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식물체의 체온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공기의 온도보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실제 김제와 진안 쪽에서 올해 몇 군데 농민들이 사고를 쳤어요. 어떤 사고를 쳤냐면은 여태까지 농사를 잘 지었어. 근데 난방비가 너무 아깝다고 어느 업체들이 연락이 와서 업체들이 꼬셔갖고 뭐라고 했냐면요. 파이프 난방을 펜콜로 바꿔버린 거예요. 펜콜로. 펜콜로 바꿨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전기를 떼갖고 시간당 300kW의 전력을 안으로 집어넣어요. 그럼 300kW의 전력이 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초당 계속해서 전기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300kW가 연력이 발생한 거죠. 이게 펜콜로 공기를 난방을 하나, 그 따뜻한 물로 관을 뜨겁게 해서 난방을 하나, 히팅봉, 그러니까 탄소 나노튜브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나, 300kW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중에서 얼마만큼이 복사열이고 얼마만큼이 대류열이라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내가 파이프 난방을 하든 탄소 나오는 튜브 난방을 하든 간에 100% 복사열은 없어요. 항상 6대3에서 6대4에서 7대3 정도가 복사열이 더 적고 대류열이 좀 더 많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펜코열 난방 같은 경우는 100% 대류열이에요. 대류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대류라는 건 뭐예요? 공기가 따뜻하니까 식물체가 데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체의 온도보다 공기의 온도가 항상 많이 높아요. 그냥 높은 게 많이 높아요. 그러니까 대류열, 복사열은 뭐예요? 비대 형태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 앞에 모닥불을 피우고 있으면은 배는 뜨거운데 등은 차갑죠. 그럼 배를 따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복사열이에요. 등은 만약에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여기서 모닥불을 피우면은 처음에 이게 뜨겁다가 등이 따뜻해지죠. 나중에는 요것이 대류열이에요. 그러니까 복사열이 실제로 식물체의 몸을 데피는 더 따뜻하게 만드는데 더 빨리 도움이 된다는 것들이에요. 이 복사열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따가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결론과 더 연관된 설명 한번 더 드릴 거예요. 결론은 식물체의 체온이 높을 때 적게 발생하거든요. 근데 결로가 생기면 안 되는 이따가 그건 한번 추가 드릴 거고, 여기 볼게요. 여기 클리어가 이제 맑은 날이거든요. 맑은 날이에요. 일단 이거는 온실 제어와도 관련있어요. 커튼을 언제 치느냐? 저는 그게 말해요. 커튼은 간단하게 말해서 광량에 의지해요. 광량. 창을 열고 난 환기는 뭐에 의지할까요? 온도에 의지해요. 물론 습도에 의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값은 온도고 2차적인 값이 습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도가 유지되더라도 습도가 높으면은 창을 열 수는 있어요. 조금이라도 열 수 있는데 기본적인 값은 주가 온도, 그 다음에 습도가 부차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습도가 높아도 외부 온도가 차가우면 이거 못 열어요. 이거 절대 열 수가 없어요. 온도가 중요하고 그 다음 습도는 따라붙는 거거든요. 근데 커튼도 마찬가지예요. 커튼은 광량이 주고 온도가 부예요. 2차적인 개념이에요. 광량에서 하는데 왜 그러냐? 여기 피조메타라는 게 뭐냐면은 지붕 위에 있는 센서인데 이게 뭐냐면요. 온실 내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복사 에너지를 계산해줘요. 복사 에너지는 공기를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온실에서 비대 형태로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복사열이라고 하는데 그 피지오메타가 그 복사열이 나가는 복사를 계산해줘요. 그럼 복사열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가시광선, UV,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울트라바이올렛, 그다음 뭐가 있을까요? 적외선. 적외선 있어요. 적외선 뭐예요?
사람 몸에 지금 저기서 나오고 있어. 내 몸에도 저 유리가 차갑잖아요. 내 몸의 열이 저 유리를 향해서 자꾸 전달이 돼요. 이걸 우리 적외선이라고 이것들이요. 이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요. 그 가시광선 같은 광선을 단파적 광선이라고 하고 적외선을 장파적 광선이라고 해요. 아무튼 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이라는 그 에너지의 개념도 있지만 흔히 해서 파장의 개념도 있다. 파장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고 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광이 여기 나오잖아요. 광이 여기 열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근데 이 빛은 열로 바뀔까 안 바뀔까요? 이 빛도 열로 바뀌어요. 여기 부딪히면. 얘도 복사열이 얘가 지금 나오는 이 빛이 복사열이에요. 이게 복사열로 여기 붙였는데 에너지가 작다 보니까 열로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이것들이. 그래서 열이라는 거는 그 복사열이라는 개념을 일단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조메타상에서 얘가 마이너스 90이라는 얘기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마이너스 90으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저녁 때하고 낮하고 마이너스 90이 같을까요? 저는 같을까요? 밤에는 마이너스 90으로 나가요. 지금 하늘 향해서 맑은 날. 그럼 낮에는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가요. 낮에도 마이너스 92 속도로 나가요. 양으로. 왠지 그럼 다른 게 뭐가 있느냐? 밤에는 외부에서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태양 에너지가 없죠. 그러니까 빵이에요. 근데 낮에는 어때요? 태양 에너지가 200W, 300W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90해도 얼마예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200, 300이 400이 나오는 거죠. 낮에는. 마이너스 90이랑은 똑같다. 왜냐? 저 대기권은 몇 도예요? 우리 비행기 타고 가보잖아요. 거기 뭐 써있잖아요. 뭐라고 써있어요, 거기에? 마이너스 40도라고 써있어요. 우리가 비행기가 다니는 곳은. 그러면 내가 이 안에 내가 따뜻한 몸이 마이너스 40을 보고 열을 뺏기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우리가 복사 냉각이라고 해요. 복사 냉각이 뭐냐? 우리 실생활에서 볼 수가 있어요. 복사 냉각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예를 들어서 그 안개, 밤안개. 밤안개가 환절기 때 나오죠, 밤안개가. 그럼 밤안개가 어떤 역할이 나냐면 어떻게 이게 발생을 하냐면은 해가 떠서 지표면을 달궈놔요. 그래놓고 해가 지면 어떻게 될까요? 식죠. 식는데 공기보다 땅이 더 빨리 식어요. 땅 표면이. 왜 그럴까요? 땅 표면 따뜻한데 하늘은 영하 40도죠. 그러니까 복사의 냉각으로 인해서 열을 뺏기는데 그 열을 뺏기는 속도가 공기가 식는 속도에 비해서 지하구가 식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하면은 차갑고 공기는 따뜻하니 여기서 안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것이 바로 온실내에서 발생한다. 그럼 온실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식물체는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지는데 공기는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걸 보고 우리가 폭사 냉각 효과라고 하는데 그게 초저녁 때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90일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식물체의 몸이 빨리 떨어지는 게 좋아요, 나빠요? 안 좋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뭘 써야 돼요? 커튼을 써야 되겠죠. 네. 그때 그걸 설명드릴게요. 이따 그걸 설명드리고 이게 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보여드릴게 여기서 이제 이게 맑은 날이잖아요. 이건 이제 흐린 날로 바꿨어요. 오버캐스트로 바꿨어요. 이게 오버캐스트가 흐린 날이에요. 흐린 날이면은 마이너스 2으로 바뀌었죠. 마이너스 20이 아까는 마이너스 90W의 속도로 온도 에너지를 뺏겼는데 왜 마이너스 20일까요? 그 흐린 날은. 대기권은 마이너스 40도인데 대기권을 구름이 가려주고 있어. 구름이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온실에서 스크린의 역할을 한 거죠. 스크린의 역할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 복사냉각 효과가 식물체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굉장히 안 좋은데 좋을 때가 있어요. 열대야가 발생할 때는 좋아요. 그렇지만 그 이외의 시기에는 나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빠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중순부터는 커튼을 치기 시작해요. 그건 이상하죠. 커튼 치는데 야, 내부 온도가 18도인데 무슨 커튼을 쳐. 그거는 내가 처음에 여기 설정한 게 뭐라서 커튼은 온도로 제어해요? 광으로 제어해요? 광으로 제어하죠. 창은 뭘로 제한다 했어요? 온도로 제한됐죠. 온도하고 나의 속도까지 가지만 일단 온도로 제어해요. 그러면은 내부 온도가 18도인 거는 뭘 열면 돼요? 창을 열면 되죠. 그러면은 식물체 온도가 뺏기지 않는 건 뭘로 해야 돼요? 커튼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커튼을 치는 시기가 보통 일반적으로 길어요. 9월 초중순부터 최소한 6월 중순까지 하셔야 된다는 얘기 이것들이요. 내부 온도가 높아도 커튼을 친다.
그러면 온도를 어떻게 물로 떨어뜨리냐? 환기시켜 떨어뜨려요. 환기시켜갖고. 일단 했어요. 그거까지 이해가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커튼이 지금 2장 들어가 있잖아요. 커튼이 2장 있어요. 내가 하나 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여기 15도라고 돼 있잖아요. 15도. 여기가 그럼 57W죠 지금. 에너지가 57, 런한 57W를 주고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 커튼을, 그러니까 폴리에틸렌 20% 비닐에 그 20% 뭐라고 하죠? 보온이 되는 커튼에다 필름에다가 커튼을 2장 집어넣고 외부 온도가 5도일 때 온실을 15도로 잡았고 내부 습도를 85% 잡았더니 초당 57W의 에너지를 제곱미터가 공급을 해줘야 15도를 유지해 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여기 57이죠. 여기서 줄 바꿀게. 여기다가 13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49로 바뀌었죠. 얼마큼 줄었어요? 에너지 비용이? 15%에서 거의 18% 줄었어요. 많이 줄었죠.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토마토 같은 경우 키울 때 오이는 조금, 오이도 마찬가지, 오이는 17, 18도 했거든요. 지금 토마토는 15도 옛날에 관리했다가 지금은 최근에는 이슈가 생겨서 13도 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13도 내려가는 이유가 보다 에너지 비용이 약 15%에 18%가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에너지 비용이 보통 우리가 1헥타 기준으로 할 때 보통 12월, 1월 달에 들어가는 에너지 총량이 보통 전기요금으로 계산하면 한 5초만 들어가거든요. 1헥타 기준. 그러면은 1헥타 기준 5천만 원이면은 15% 정도 아꼈다고 하면은 얼마예요? 한 2천만 원 정도 우리가 아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요. 그럼 우리가 과연 2천만 원을 12도를 높였다고 생산이 더 되느냐? 이제 계산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야간 온도를 떨어뜨리고 주간 온도를 높이는 쪽으로 낮에, 그러니까 한낮의 온도를 높이는 쪽으로 이제 바뀌고 있어요. 추세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또 하나. 여기 이제 85%잖아요. 습도가 85%예요. 여기가 이제 습도를 제가 90% 돌렸어요. 바뀌었죠? 85%가 얼마였죠? 49였어요. 49였죠? 내부를 90으로 바뀌었어요. 90으로 바꿨더니 얼마가 나와요? 45가 나오죠. 그럼 에너지 비용이 얼마큼 절약됐어요? 한 10% 가까이 절약됐죠. 여기서 그러면 습도가 온실내, 야간 습도가 온실내가 온실내 야간 습도가 높은 게 좋아요, 나빠요? 안 좋습니다. 안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맞아요. 뭐가 어떤 면에서 안 좋아요? 작물에 병이 날 확률이 네. 올라가죠. 그런데 에너지 면에서 봤을 때 어때요? 에너지는 어때요? 10% 절약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대류난방과 복사난방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요. 결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습도가 높다고 병이 오는 게 아니에요. 습도가 높으면은 뭐가 생길까요? 이슬이 맺힐 확률이 올라가요. 근데 습도가 높다고 이슬이 생기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냐? 습도가 높은데 나의 체온이, 식물체의 체온이 높다, 여본이 높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생기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복사열로 담배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왜? 실제 우리가 측정하는 온도에 비해서 결로가 생길 확률이 확 떨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온풍 난방을 저는 기본적으로 온실에서는 온풍 난방을 하지 말자는 게 원칙이에요, 원래는. 내가 돈이 진짜 없어갖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대포라도 바라보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온수 난방, 그러니까 그 파이프 난방을 기본으로 한다. 그다음 저희가 정기 또 하나가 이게요. 얘가 마이너스 50이하고 5이하고요. 볼게요. 마이너스 5일 때는 얼마예요? 2.45였죠. 근데 이게 5로 바뀔게요. 5로 바뀌면은 아까 45에서 10% 바뀌었죠. 45, 10% 바뀌었다는 얘기 뭐예요? 에너지가 반이 아니라 3분의 1로 줄었죠.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내가 온실내로 공급되는 에너지 양이 영하 5도일 때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달라야 되죠. 그럼 뭐가 달라져야 돼? 내가 공급한 파이프에 뭐가 달라져야 돼? 파이프의 온도가 달라지면은 내가 들어가는 열량을 조절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난방관의 온도를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난방관의 온도를 조절할 수 없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없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거죠. 추운 날도 45, 따뜻한 날도 45 곱하면 어떻게 돼요? 따뜻한 날 45 곱한 거는 일단 에너지 비용의 손실 받지만 또 뭐가 있을까요? 쓸데없는 난방은 작물한테 해로워요. 오히려 해로워요. 예를 들어서 흐린 날이에요. 흐린 날은 보통 따뜻해요? 추워요? 따뜻합니다. 예? 따뜻하죠. 겨울에 흐린 날 따뜻해요. 맑은 날이 추워요. 그럼 맑은 날에는 우리가 광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많다는 얘기는 우리가 밤에 보다 온도를 좀 높게 유지하고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흐린 날은 어때요? 흐린 날은 광이 없기 때문에 온도를 좀 떨어뜨려 낮게 관리해야 돼요. 호흡을 줄이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쓸데없이 45, 68, 48을 때려버리면은 식물한테 오히려 해롭다는 얘기예요, 이것들은요. 괜히 쓸데없이 온도가 내가 13도를 유지하려고 했더니 17도 올라갔다, 13도 올랐다, 16도 올라갔다가 13도 떨어 이렇게 되면은 식물한테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굉장히 해로워요, 그때는. 결로 위험이 올라가고. 그래서 저희가 탄소난방 파이프를 되게 싫어하는, 탄소난방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의 효율적이라는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장도 생각보다 파이프 난방 고장이 없어요, 사실. 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시팅봉 나가면 그것만 갈아주면 되거든요. 고장날 게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되게 업자들이 난방공사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마진이 적거든. 마진이 적어요. 복잡하고 AS도 많고 이게 하다 보면은 막 터지고 그래갖고 공사기간도 길어지고, 공사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 뭐예요? 공사비가 내가 마진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탄소난방보다 공사비 기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왜 정부야 그래요? 왜냐면 물을 돌리니까 어때요? 관이 전부 다 이게 맞아야 되거든, 하나하나 이게. 그러니까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탄소난방가는 온수 파이프 난방을 하려고 하면은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시공해야 되는데, 그 탄소광은 아무나 그냥 동네 전기업자 갖다가 설치하면 다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볼 때, 그래서 저희가 탄소 튜브로 난방을 한다고 하면은 글쎄요, 그거 별로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거든. 그 이유가 그 탄소 난방이 언제 생겼을까요? 생긴 지 얼마 됐을까요? 그게? 제가 시설원을 한 지 24년 됐거든요. 24년 전에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때도 있었어요. 그때도 똑같은 얘기 했어요. 딴 사람은 뭐 500kW 해야 되는데 우리는 300kW만 돼도 충분하다는 이런 헛소리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세도에서 다 쫓겨나고 나중에 금산 가서도 하다가 누가 쫓겨나고 막 그랬었다고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또 나타나고 요즘에. 그게 없었던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그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돌고 돌는데 이게 돌고 한번 유행하다가 사라지고, 또 유행하다가 또 사라지고, 또 유행하다가 사라지고. 식물공장도 마찬가지죠. 식물공장도 그게 지금 2000년 90년대 후반에 한번 유행했다가 2010년도에 잠깐 유행했다가 요새 또 유행하고 있는데, 그거 한 설명드릴게요. 재밌는 게. 식물공장 얘기를 할 때 그 24년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서울대학교 교수가 그걸 했었거든요. 그때 원예학회 가면은 LED 가격이 10분의 1로 떨어질 거다, 미래에는. 근데 지금 한 4분의 1까지 떨어졌어요, 20년 전에 비해서.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에너지 비용은 어떠실까요? 8배가 올랐어요. 그러면은 그때도 경제성이 없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제성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LED 값은 떨어졌는데, 우리 경유를 내가 들을게요. 경유가 그 당시에 24년 전에 낼 때 리터당 240원 정도였거든요. 지금 1,600원 정도 하죠. 그러면은 한 5배, 6배, 맞죠? 거의 6배 넘어갔잖아요. 7배는 되겠네요. 8배는, 지난번 8배까지 갔다가 떨어져서 7배까지 떨어졌네요, 지금은. 근데 이게 맞을 리가 없거든요, 이게. 해보세요. 근데 요새 또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20년, 25년, 30년 했다가 중간에 사라졌다가 또 나왔다가 또 사라졌는데 왜 이게 또 나타났을까? 그럼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저희가 뭐죠? 에너지 가격 얘기하면 그다음부터 꼬리 탁 내려요. 야, 딱 나올 거 아니에요.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LED 값은 싸진 거 맞는데 에너지 값은 8배가 올랐는데 그럼 경제성이 있냐? 이렇게 하면 끝. 얘기할 것도 없다. 그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볼게요. 커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커튼을 2중, 3중 사람 있어요. 3중 사람 있어요? 다행히 없네요. 왜 혹시 주변에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하실 게, 보세요. 커튼을 하나도 안 넣어요. 그거 돌려요. 런을 탁 쳐요. 그러면은
얼마가 나와요? 62가 나오죠? 62, 60kg, 60W가 나오죠? 근데 하나를 넣어요. 하나를 딱 넣으면은 반으로 떨어지죠? 근데 이거를 하나 더 넣어요. 30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또 15가 줄었죠? 3장을 넣어요, 그러면. 얼마가 줄었어요? 마지막에? 네, 5 줄었죠? 커튼 이렉트하는 얼마 들어가요? 정답이. 천평할 때 얼마 들었어요? 한 장에 3천만 들었을 거예요. 한 장까지 3천, 3,4천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커튼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5 줄었잖아요. 그 난방비 해봐야 얼마 안 할게요. 근데 커튼 라인 강가상하고 따져보면은 그때 게 하나도 없어요. 거의 플러스. 커튼 많이 달면 뭐가 안 들어와요? 햇빛이 안 들어오죠. 그럼 겨울에 광고 내보잖아요. 그래서 자꾸 또 어떤 업자들 해 잡는 사람들이 있어. 보온 잘 된다고. 그러면은 이거만 딱 우리가 이제 이 에너지 값 계산해버리면은 그렇지 않다. 손실이 더 크다는 게 딱 나오거든요. 이게 업자들이 왜 그 온실업자 조심해야 될 게 온실업자분들이 그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이면 좀 괜찮은데 대개가 그냥 거의 다 그냥 설계도 안 하세요. 설계도 다 저기 어디다 맡겨갖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 맡긴 설계업자 잘하느냐? 그 설계업자도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붙여갖고 갖다 주거든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공사하실 때 아마 고쳐달라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설계도면. 왜 그러냐면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본인들이 하는 설계업체가, 그러니까 내가 온실을 시공하는데 내가 직접 설계까지 한다 이런 업체가 우리나라에 한 10개 정도 될까 말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생기고,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 끝났지만 추가로 혹시라도 하기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업자한테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5억짜리 줘주세요 하면은 5억에 맞게 자기가 있는 자재로 어떻게든 해갖고, 응? 자기 자재는 좋은 거 쓰고 자기 자재는 다 받고 자기 거 아닌 건 어디다 싸구려 갖다 집어넣어갖고 그냥 끝내려고 아까 그 탄소나 그거 같이. 공사가 쉽거든요, 걔는. 엄청 쉬워요, 공사가. 저건 들어갔어요? 난방 같은 거 들어가죠? 레일 파이프 들어갔어요? 네. 그렇죠. 레일 파이프가 들어갔으면 그냥 난방하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 아, 제가 장목을 처음에 이제 딸기를 했다가 나중에 바꾸기도 했고요. 네, 그냥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용어부터, 저희는 정의부터 얘기를 하는데, 이 정의를 말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족보가 없는 사람이다. 또 모든 거는 정의로 시작해요. 족보가 있어야 돼요. 그 족보가 뭘까요? 스마트팜이라는 용어를 설명을 할게. 스마트팜이라는 용어는 20년 전에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25년 전에? 없었죠, 당연히. 생긴 지 얼마 안 된 용어니까. 근데 자동화 온실은 있었을까 없었을까? 25년 전에. 30년 전에 있었어요. 여기 보면 1978년도에 호겐드론 컴퓨터거든요, 이게. 환경 제어 컴퓨터예요, 이게. 그 당시 컴퓨터하고 지금 컴퓨터하고 제어 방법이 똑같아요. 제가 썼던 1990년대 후반의 컴퓨터가 1990년대 컴퓨터가 있는데 도스 버전의 컴퓨터였어요. 그래갖고 그건 베이직 언어를 프리반데 베이직 언어로 작동을 해요. 내가 베이직을 공부를 하면은 잘 쓸 수 있고 베이직 공부를 안 하면은 대충 쓰는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것도 프리바 컴퓨터였거든요. 근데 그 도스 버전의 베이직 그 프리바 컴퓨터와 지금 프리바 커넥티드랑 다를까요, 같을까요? 똑같아요. 달라진 게 한 개도 없어요. 센서 값이 좀 싸지면서 아까 열화상 카메라든 이런 게 좀 붙었을 뿐이지 달라진 거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스마트팜이라는 용어는 뭘까? 한국에는 이제 주로 만들어졌고 해외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단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해외에서는 쓰지 않아요. 그러면 뭐라고 쓰느냐? 유럽에서는 스마트 파밍이라는 게 있어요. 스마트 파밍이 뭐냐면요, 시설 내에서 통신 기술이나 센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제하는 것들을 우리가 스마트 파밍 기술이라고 해요, 이것들을. 근데 스마트 파밍 기술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아마도 우리나라에 들어서 스마트 팜이라고 이름이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 해외에서 뭐라고 쓰느냐? 두 가지로 써요. 자동화 오지, 그러니까 오토노머스 그린하우스 또는 컨트롤드 엔바이러먼트 어그리컬처, CEA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진천인가 홍성 가면은 만날 CEA라고 있죠. 그 CEA가 이 환경제어 농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스마트 파밍, 외국에서는 스마트 파밍 기술이 들어가는 무실들을 이렇게 불러주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그 스마트 파밍 기술이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쓰고 있는, 제가 옛날에 썼던 내용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프리바 컴퓨터도 아니었고, 저희 프리바 컴퓨터는 작은 온실 하나만 있었고, 나머지 온실은 그게 없었거든요. 그럼 뭐가 있었냐면은, 제가 거기다가 하우스 지킴이라는 거 달아놨어요. 그래갖고, 딱 전화를 걸어요, 제가. 거기 투지폰이거든요. 전화를 딱 걸면은 거기 온실이 9개 온실에 제가 하나의 메인을 걸어놓고 각 온실에 센터를 달아놓으면은요 9개까지 이제 커버가 되거든요. 가까운 데는. 그럼 제가 전화를 걸어요. 딱 걸면은 이렇게 돼요. 1번 온실 정상입니다. 1번 온실 정상입니다. 보일러 정상입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온도는 18도입니다. 습도는 몇 %입니다. 이렇게 하고 딱 끝나요. 그리고 거꾸로 전화 올 때가 있어요. 정전입니다. 5번 호실 정전입니다. 하면서 막 전화가 와요. 그러면은 출동해서 정전 해결하러 나가야 되거든요. 또 온도가 여름철에 막 조금 환기 늦게 시켜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고온입니다. 35도 넘어갔습니다. 계속 전화가 와요, 저한테. 그러면 가서 아유씨 아줌마들 환기 안 시켜 내가 환기 시키러 내려간단 말이에요. 또 그다음에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6시 반 돼서 집에 퇴근하고 있어요. 퇴근하는데 내가 온실 천창을 닫았나 열었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괜히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가고 싶잖아요. 안 나도 혹시 열어놓고 집에 가면 나중에 아침에 가면 생장점 다 날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화를 또 걸어요. 그래서 뭐딱 009 치고 샵 치고 5번 딱 치면은 5번 온실 5번 온실 온도가 몇 도입니다. 첫창 닫혔습니다. 측창 닫혔습니다. 딱 나와요. 그러면 내가 가죠. 달라진 게 있나요 지금? 저기 판모니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뭐죠? 뭐 그런 거나 뭐 달라진 게 있어요. 이상한 놈들이 와서 스마트팜이라고 파는 것들 있잖아요. 다른 게 있나요? 똑같죠? 똑같아요. 단지 그때는 데이터가 저장은 안 됐어요. 그 현장만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그거는. 저장이. 왜냐면은 핸드폰으로 연락을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건 뭐예요? 이 정의에 의하면 뭐예요? 스마트팜이죠. 그것도 스마트팜ing 기술이고, 그래서 스마트팜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얘네가 말하는 스마트팜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30년 전에도 했던 건데 왜 갑자기 우리는 자동화 온실 또는 이렇게 뭐 CA 온실이라고 불렀던 거를 얘들 왜 그렇게 할까? 그렇게 스마트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유튜브에 나온 사람 있잖아요. 뭐다? 약간 사짜기가 있다. 김영식 교수님도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되게 안 좋아해요. 저희는 일단 싫어해요. 그 스마트팜이라는 용어 자체를. 근데 스마트팜이라고 주장하고 다니는 사람 보면은 조금 사짜가 낀 사람이다. 왜냐면 기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죠. 이 얘기 들어보면은. 그 다음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스마트폼을 얘기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시설 원해가 뭐냐? 그러니까 시설 원해예요. 여기 하신 분들은 시설 원해이고 시설 원해에 센싱 기술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거 보고 이제 스마트팜이 들어간 그 시설 원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스마트팜이라고 가지고 보고 일단은 그러면은 시설 원해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센싱 기술은 어떤 거예요? 내가 사고를 좀 덜 낼 수 있고 내가 좀 편해지는 거지 내가 작물을 잘 재배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예를 들어서 커튼을 내가 광량에 제어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광량에 제어하지 못하고 수동으로 제어하는 사람에 비해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뭐냐? 내가 센서에서 컴퓨터로 제어하는 사람은 5시에 퇴근한다. 외국인과 같게.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환경제어 컴퓨터가 없어갖고 수동으로 커튼을 자꾸 조절한다고 하면은 7시에 퇴근한다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내가 더 있어야 돼, 온실에 2시간. 그거 빼고는 내가 어차피 온실을 통제할 수 있고 농사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사람 같았으면은 그게 있으나 없으나 작물을 키우는 건 똑같아. 생산량은 똑같아. 단지 내가 2시간을 빨리 퇴근할 수 있다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우리가 프로텍티브 홀티컬처를 우리가 시설원해라고 하는데 그 프로텍티브 홀티컬처라는 얘기는 환경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는 농업, 프로텍티브잖아, 보호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다른 말을 쓰면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이 일정 부분 환경을 제어하는 농업을 우리가 시설원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시설원해를 하면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시설원해 하고 계세요. 뭘까요? 대표적인 시설원해가 고추를 심었는데 서리가 끝나기 전에 만상이 오기 전에 심는 분들이 뭐 어떻게 심어요? 심고 철사 대나무 씌워놓고 뭐래요? 터널 갖다가 아까 오이 말씀하셨죠?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이거 뭐예요? 시설원해죠. 내가 이거 없어도 이것도 시설원해요. 뭘로부터 보호했어요? 만상으로부터 서리로부터 고추를 보호했으니 시설원해죠. 환경을 보호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첨단으로 된 실온에도 있어요. 여기도 아시죠? 뭐가 보면 잘못된 건지? 네? 아시죠? 여기도 저 어떤 교수님한테 당해가고 저거 설치하셨는데 지붕 모르세요? 지붕에 물기잖아요, 여기. 네. 왜 복층 유리는 원래 복층을 쓰는 게 아니에요, 칭찬은. 왜 복층을 안 쓰는 줄 알아요? 이유가 있어요. 온실은 비싸요, 싸요? 싸구려예요. 싸구려다. 그래, 싸구려 우리가 생각할 때 온실 비싸다고 하잖아요. 온실은 싸다는 개념을 시작을 해요. 싸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관리할 게 어렵다. 대충 관리하는 거다. 꼼꼼하게 관리하려면은 돈도 많이, 그러니까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에너지 비용도 비싸다. 그래서 대충 관리하는 개념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복층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감 같은 것이 굉장히 정밀하게 돼야 돼요. 근데 저기 당연 문제는 저 위가 여름에는 엄청 뜨겁고요. 겨울에는 엄청 차갑고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재들이 버틸 수가 있나요? 버틸 수도 있죠. 엄청 비싼 거 쓰면. 근데 온실은 싸구려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뭐에 비해 싸다? 사람이 사는 집에 비해 싸고 첨단 반도체 공장보다 이 시설이 훨씬 싸요. 그리고 온실은 대충 관리하는 거예요. 꼼꼼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대충 관리하는 거예요. 내 설명 또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우리가 시설을 하면 그러는데 작물을 재배하는 이유는 육종 과정에서 생산과 통성을 상탄시키기 위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없앴기 때문에 시설을 키운다. 우리나라의 토마토가요, 노지 토마토는 우리나라 재배를 안 해요. 일단 우리나라에 팔고 있는 토마토는 전부 다 시설용 토마토들인데 시설용 토마토를 노지에 심으면 어때요? 따먹을 수는 있는데 상품성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판매되고 있는 판매용 토마토는 100%다 시설용이고 집에서 몇 개 따먹으려고 하는 거 보세요. 시골 보신 분 토마토. 예, 어때요? 품질이 나와요? 맛이 말고 껍데기, 색깔. 별로. 그렇죠. 파란 거요. 네. 그러니까 품질이 안 나. 절대로 안 나. 맛은 둘째치고 토마토는 맛은 뭐 그렇다고 치는데 색깔이라든가 뭐 이런 모양이라든가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환경이 안 좋아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온실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오이도 얘기할게요. 오이도 백다다기하고 취청오이 있잖아요. 취청오이는 여기서 심는 게 뭐예요? 여기 노지에서 심는 거 뭐예요? 취청 심어요? 백다다기 심어요? 다다기. 네? 백오이 심어요? 어디 말씀? 여기 천안 쪽 저쪽에 여기 노지가 홍세 쪽에 키우죠. 홍대 쪽에 거기는 그 취청 심어요. 거의 다 취청 심으세요. 취청을 백다다기를 심을 수 없는 게 백다다기는 환경에 취약하거든요. 취청은 버텨요 조금씩.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 강한 것들은 할 수가 있는데 환경에 강하지 못한 것들은 다 우리 온실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온실에서 키우는 거는 노지에서 키우면 농사가 안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콩을 갖다가 온실에서 키우면 농사가 잘 될 거 안 될까요? 엄청 잘 돼요. 근데 안 심어요. 왜 안 심을까요? 심을 때도 있어요. 심는데 어떤 사람이 심느냐면은 토마토 후작으로 메론 심거나 해야 되는데 귀찮아갖고 그냥 쉬려고 하는 사람은 콩 심거든요, 거기다가. 근데 왜 콩을 심었을까요? 왜 콩을 안 심고 메론이나 땅을 심을까요, 사람들이? 돈 때문에 그러죠. 왜 온실이라는 거는, 이 온실이라는 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시설에는 주의할 게 있어요. 내가 지을 때부터 감가상각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내가 온실을 비워놓으면은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빚을 삭고 있고 계속해서 은행이자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하루라도 쉬면 안 돼요, 온실 저는. 그러면 어떻게 또 하나가 하나라도 하루는 비싼 걸 심어야 되겠죠? 또 우리가 고민할 게 뭐냐면은 시설을 키울 때 가끔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풍나물 낼게요. 방풍나물 아시죠? 네. 방풍나물을 노지에서 주로 많이 심잖아요. 네. 그걸 시설로 들어오면 잘 돼야 돼요? 잘 돼요. 잘 돼요. 근데 문제는 방풍나물을 심는 것보다 상추 심는 게 돈이 더 돼요. 맞아. 그러니까 내가 상추를 심지. 방풍나물 더 되면 방풍나물 심어야 돼요, 온실에다가. 근데 상추가 돈이 더 되니까 상추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실에서 키울 때 방풍나물의 경쟁자는 방풍나물이 아니라 상추라는 거예요. 상추가 돈이 더 되느냐, 방풍나물 더 되느냐, 왜 똑같은 온실에서 감가상각은 똑같이 발생하고 있는데 내가 방풍나물 심는 것보다 상추 심는 게 돈이 더 되니 상추를 심은 것 뿐이지. 가끔 이제 보조사업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온실에서 수경재배를 했더니 병풀이 농사가 병풀이 아시죠? 작초.
끝내주게 되는데 원래 병포는 잘 자라거든요 아무 데서나. 근데 왜 잘 자라는 걸 온실을 왜 갖고 들어가거든? 잘안 되는. 네, 안 되는 거 갖고 들어오거나 병풍나물이 안 되는 게 원래 안 되는데 온실로 가면 농사가 잘 된다고 쳐요. 그래도 병풍나물의 경쟁은 누구예요? 상추죠. 상추가 경쟁하는 거예요. 얘는 병풍나물을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들어오면 이거 하우스에서 키우면 잘 되고 수경으로 키우면 잘 되는데 원래 잘 돼. 원래 잘 되는데 그러면은 생각하게 되죠. 뭐랑 비교해야 돼요? 기존의 그 온실에서 키울 수 있는 그 수경 재배에 키울 수 있는 다른 작물과 비교하는 거잖아요. 다른 작물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시구센터에 이상한 보조사업 나가는 시범사업들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갔더니 참나물 수경재배 시설하더라고요. 내가 웃겨갖고 참나물은 원래 토경에서 잘 되는데 수경보다 더 잘 되겠죠. 참나물 키우는데 한 달 반 걸려요. 두 달 정도 돼야 수확하거든요. 그러면 상추는 그저 뛰면은 2번 돌리고 완벽 엽상추 2번 돌리거든요. 엽상추가 한 3배는 나올 거예요 매출이. 그럼 뭐하러 거기다 그걸 왜 키워? 그걸 왜 도저히 키울 이유가 전혀 없죠 거기다가. 근데 방울토마토는 저온실이나 1-1W 4층고 3m짜리 온실이랑 생산량이 거의 같아요. 그럼 거기다 굳이 할 이유가 없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예민하냐 예민하지 않느냐 갖고도 따져요. 예민한 품종은 생산 그런 거는 환경이 예민하다는 얘기는 조금 가격이 예민하지 않은 것보다 같다 하더라도 그럼 뭐가 있을까요? 인건비가 적은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 뭔가 장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할 때 항상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게 업자들 얘기, 그러니까 장사꾼들 얘기 들으면 진짜 같아요. 딸기도 볼게요. 딸기에도 저는 딸기도 희생 딸기 시키면 돈이 돼야 안 돼요? 흰딸기 돈 절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시는 분이 올해 검은 토마토 심었다가 아주 잘 살라고 했는데 이게 가락동에서 빨간 토마토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진폭이 있지만 잘 돼요 거래가. 검정 토마토는 왜 저기 가락동 가잖아요. 기타 토마토라도 똑같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내가 밴드가 있어갖고 거래할 수 있으면 오케이인데 안 돼요 그게 잘. 그 내 모가지를 밴드한테 걸어놓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일반 사람들 거기다 빨간 거 심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왜냐면 걔는 내가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얘가 안 가져가면 저로 보내면 돼요. 근데 검정은 얘가 안 가져가면은 갈 데가 없어요 이게. 다 쳤네요. 예. 상추도 마찬가지예요. 부여 지역에 상추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 있는데 수경재배로 몇 분이 그 청상추, 적상추 하다가 저걸로 바꿨어요. 일부가 저기 그 결구상추로 서너 분이 바꾸셨네. 한 분이 돈을 버셔갖고 바꾸셨어. 근데 다시 한 분 빼고는 3분이 다시 다 청상추로 돌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안 가세요. 그 맞아 그거예요. 처음에 업자가 밴더 가져간다고 했어. 그래서 처음에 가져가. 그러다가 이마트나 이런 데도 거래가 이제 줄어드니까 뭐라고 하냐 트집을 잡아요. 아 품질이 아니어서 못 가져가네. 뭐하네 안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락으로 빼면은 가락이 뭐라 하냐면은 입 다 따갖고 내라고 하네. 그래도 돈을 그런 것도 돈을 조금 줘. 그러니까 이거 결국상 팔 때마다 결국상점 특징이 또 시간 지나면 잎이 타요. 못 팔아요 또. 그러니까 지나가는데 들렸더니 그 수학시기가 지나는데 갖고 있는 그래도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아유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 안 심는다 다음부터는 그러면서 뽑아가라고 자 남한테 가져가라고 하더라고. 가져가라 다 부담 없이 다 가져가 로꼴라 뭐 이러면서 로꼴라 뭐 심어놓고 막 이랬는데 결국은 그냥 그거 못 팔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쓸데없이 빠져나가네 또 딴 데로.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온실을 키게 되면 병해충과 생장이 발생할 수 없다. 근데 실제 발생하죠. 그러면은 제가 할게요. 우리가 그러면은 작물을 왜 온실에 재배할까 해서 난방과 보온을 위해서 재배를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완전 기본 그 얘기 이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안 죽으려고 밥 먹는다 똑같은 얘기예요. 안 죽으려고 밥 먹는다 이거는 똑같아. 이거는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시설업자로서 할 자격이 없는 사람. 이거는 그냥 그런 사람이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비나 이슬을 안 맞추는 특히 이슬 관련이에요. 이슬 안 맺히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슬 안 맺히게 하려면은 일단 설비가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충분해야 이슬이 안 맺혀요. 이거예요. 이슬이. 우리가 온실을 왜 하냐? 이슬 안 맺히려고 하는 겁니다. 또는 일액이 안 나오려고 합니다. 이슬과 일액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실을 재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공기중. 그 다음 지하부를 통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하부를 통제하려고 하는데 지하부를 내 맘대로 통과하려고 해요.
그러면 지상부 통제가 어려워요? 지하부 통제가 어려워요? 아니요, 지상부가 훨씬 어렵고 지하부 되게 쉬워요. 수경재배로 바꾸면은 지하부 통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수분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공기중 습도는 어때요? 조절 못해요. 엄청 어려워요. 지하부 습도는 내가 내일하고 모레 비가 온대. 그래서 내가 배진의 함수를 떨어뜨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안 주면 돼요, 그냥. 근데 20을 높이고 싶어. 그럼 100을 안 빼면 돼요. 이 pH 조정하려면 pH 조정하면 돼요, 그거는. 근데 공기 중 이슬 안 맺히게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슬 안 맺히게 하는 게 목적이다. 근데 이슬 안 맺히게 하는 거는 우리가 목적인데, 그러면은 또 하나가. 그래서 제가 이제 온실원의 원칙을 딱 정해놨어요. 이거는 제 경험과 그러는 거, 어떤 책에 써 있지는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일액이 생기면 안 된다. 결로가 생기면 안 된다. 두 번째, 오히 결로 생기고 있죠? 일액 생기고 있죠? 원래 일액 생기면 안 돼요, 오히려. 일액이 생겼다는 얘기는 뿌리가 썩을 수 있다는 확률이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그렇고요. 그러면 원시를 관리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결로와 일액이 생기지 않게 하는데 에너지를 적게 쓰고 일액이 생기지 않게 한다. 그럼 아까 여기서 제가 식물의 체온을 얘기했죠. 복사난방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에너지를 썼는데 식물체의 온도가 높은 것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공기 온도는 하나는 18도야. 근데 체온은 14도인 게 있어요. 하나는 공기 온도가 17도인데 체온이 15도인 게 있어요. 그럼 누가 결로가 안 생겨요? 후자가 생기겠죠. 이 공기 온도, 식물체 체온이 더 높은 것들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 관점에서 봤을 때 공기 온도보다 식물체의 체온을 더 집중적으로 높게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그리고 또 하나가 작물 온실 관리하는 목적은 작물의 생육을 조절하기 위해서다라는 건데, 예를 들게요. LI 지수 하나, 일단 온도 얘기해 볼게요. 몇 도가 저온일까요? 딸기는 한낮에 겨울철에 오이가 몇 도가 저온이에요? 한낮에 24도.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24도.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광량, 식물의 그 과범무나 이런 잎의 생육의 정도에 따라서 이건 달라져. 계속 달라져요. 이거 고정시켜서 24도가 좋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아하지, 그런 얘기 하면은 안전하게 가세요. 안 돼요, 그냥. 그건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이거는 얘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생육이 있는데 내가 주간 최고 온도 25도에 저녁 온도 15도로 관리해서 지금 광량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광량으로 하고, 그랬더니 생육이 오이 이파리가 이만하고 대가 너무 두꺼워. 그 과범무가 되고 있어. 그러면 현재 온도보다 어떻게 주간 온도를 확 올려야 돼요. 반면에 생장점이 요만해. 오이가 이게 있잖아요. 생장점으로 뽀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요만해. 뭐예요? 세력이 약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자꾸 이제 그 다음부터 척가도 안 돼. 다 쉬워져, 오이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온도를 낮춰요. 평균 온도를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그 다음에 미리 3일 동안 해가 안 뜬대. 그럼 어떻게 해요? 미리 낮춰서 오늘 미리 낮춰놨대요. 내일 일기예보 보니까 내일이 한 3일간 해가 안 뜬대. 그럼 어떻게 오늘? 저온으로 관리 주간에 온도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양분 마디가 덜커지면서 양분이 광합성한 양분이 생장품에 모여있겠죠. 안 쓰고. 그러면은 2, 3일 동안 굽는 동안에 이걸 사용해서 내가 버틸 수가 있겠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도 전부 다. 그리고 오늘 광량은 맞는데 2, 3일 흐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미리 더 훨씬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거꾸로 내가 보니까 세력은 좀 약해요. 근데 어제까지는 세력이 약했어. 그러면은 내일하고 모레하고 불패하고 이제 광이, 그건 좀 다르게 해야 돼. 이거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고 빼버릴게요. 중간 잘못하면 또 이 상황이 이상하게 돼. 아무튼 상황에 따라 환경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거 기점은 뭐냐? 현재의 상태다. 현재의 상태와 내가 다음 주에 어떤 상태를 만들지를 보고, 내가 현재보다 다음 주에 세게 만들 거야. 세력을 지금 이 크기보다 몸을 크게 만들 거야. 몸을 두껍게 만들 거야. 아니면은 지금 현재보다 가늘게 만들 거에 따라서 현재의 저거는 달라진다. 환경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또한 적엽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적정 이파리가 몇 개인가 또 얘기 나오죠. 적정 이파리 개수가 없어요. 적정 이파리도 다 달라요.
이론 옷이라고 측고가 요만한 옷이라고 달라요. 바다에 깔린 이파리 있다고 겹친 이파리 있다고 아침에 햇빛 안 들어온 이파리 있다면은 그게 적절 이파리예요. 그게.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력이 세. 그럼 그것도 이파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정 이파리라는 것도 뭐 봐야 돼요? 햇빛이 들어오는 정도, 식물의 생육 정도까지 파악해서 적정 이파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LI 지수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LI 지수를 맞추려고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원칙을 갖고 농사를 짓다 보면은 적용을 하다 보면은 그때 나오는 게 LI 지수가 적정 LI 지수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태도의 칩고가 2.5m짜리 온실의 LI 지수는 이 시기에 토마토가 0.8, 0.9가 나올 수가 있는 반면에 저기 칩고 6m짜리 유리 온실 같은 경우는 LI 지수가 1.45가 나올 수도 있어요. 2배가 많죠. 그러면은 1.5가 맞는 거냐? 거기서는 맞아요, 유리 온실에도. 그러면 축구가 낮은 온실은 1.5가 안 맞죠. 가면 내가 축구가 6m짜리하고 3m짜리는 어때야 돼요? 달라야 되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떠한 고정을 하고 농사짓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또 하나. 범위라는 걸 갖고 있는데 있어요. 내가 이제 온실이 1000평이라고 했잖아요. 1000평에 한낮에 온실이 온도계가 여기 센서 2개 꼽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가쪽에 아무것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얘하고 얘 온도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은 D하고 아파가 같을까? 더 다르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그러면은 거기 찍힌 온도는 뭘 봐야 돼? 25도라고 써 있어요. 25도를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25도인데 그러면 25도인데 아침에 왔더니 아침에 해가 뜰 때 한 13도였어요. 7시에. 근데 8시, 9시 되니까 20도가 됐어. 그럼 우리가 뭘 알고 있어요? 내 온실은 17, 13도에서 20도가 된 게 아니라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7도의 온도가 올랐구나 이것만 보시면 돼요. 네, 편차가 이게 편차의 속도죠. 얼만큼 빨리 올라가는가 보면 돼요. 왜냐? 그 온실 온도는 다 구형만 다 다르기 때문에. 7도가 올라갔잖아, 7도가. 그러면 내가, 야, 온실 온도가 너무 빨리 올라가고 있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그게 적정 온도인지 아닌지 알 수, 그건 몰라도 돼요. 그냥 온도가 빨리 올라가고 있으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항상 그래프를 볼 때, 제가 후배들 온실에 어디 가게 되면 먼저 보는 게 아침에 해 뜰 때부터 한 10시, 11시 정도까지 환기시킬 때까지의, 환기를 제대로 할 때까지의 온도 상승 곡선을 봐요. 그러면 아까 또 25도라고 봐 있잖아요. 25도가 거기에 25도라고 했죠. 그러면은 현재 25도인데 세력이 강해. 그러면은 3도를 올려야겠어. 환기 온도를 28도로 올려야겠어. 그래서 내보도 28도까지. 그러니까 20도에서 환기했더니 23도가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이 온도 올리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23도에서 환기라면은 한 26, 7도가 되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 25도가 아니라 뭐 하냐면은 내가 작물의 생육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주간의 최고 온도를 3도 정도 올렸구나를 하는 거지 28도가 됐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각각 업자들이 센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센서를 많이 설치하면 망한다고요. 망한다. 왜 망할까? 망해요. 이게 이제 볼게요. 왜 망하냐면요. 일단은 센서 달면 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외산 장비 같은 경우는 센서를 하나 설치하면은 그 센서값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결 비용이 또 들어가요. 몇백만 원이도. 그러면은 여쭤볼게. 내가 1헥타의 온실을 운영하는데 1헥타를 운영하는데 보세요. 1헥타를 10구역으로 쪼개서 통제할 수 있어요? 못하죠. 하나로 통제하죠. 그러면 내가 센서 10개 쓰면 뭐예요? 의미가 없죠? 네. 그냥 뭘 할 수가 있어요? 궁금증이 해소가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5도인데 저기는 18도네? 이건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려고 그 돈을 쓸 이유가 없다는 거. 통제가 안 되는데 어차피 통제가 안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안 되잖아. 어차피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그럼 센서 없이 뭘 할 수 있느냐? 그냥 최저치기 수준 온도에 몇 개 걸어놓고 찍어 봐도 되고 그거 몰라도 될 수도 있고 아는 거라나도요. 오이나 토마토 이렇게 키워보면은 쫙 한 바퀴 돌잖아요. 야, 여기 봤더니 저기는 8화방인데 여기가 7화방이네. 그럼 여기가 한 2, 3도 평균 온도가 한 1, 2도 낮겠다. 알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저쪽 갔더니
딴 데는 다 파라방인데 저기만 구화방이야. 여기는 온도가 여기가 기준점 20도, 여기는 22, 3도 평균도가 되겠네 정도 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그거 갖고 알 수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안 해도. 그럼 우리가 그럼 뭐 해야 돼요? 온도를 처음에는 그 할 수가 있어요. 먼저 돈을 안 들이고 편차를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일단. 그래도 안 되면 뭐예요? 우리가 재배법으로 나머지 제어한다. 얘를 어떻게 할까요? 어느 구역의 온도가 높아. 이쪽에 여기를 내가 기점으로 해도 여기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방향을 갖고 이것을 통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쪽은 안 맞죠. 근데 오이가 온도가 방향에 비해서 오이가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빨리빨리 큰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까요? 거기를 그러면 재배법으로 통제한다. 광량에 비해 온도가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바위를 따줘야 돼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저는 기본으로 오일을 할 때 2개 달고 하나 제거하고 2개 달고 하나 제거하고 하다가 세력이 약해지면 따고 회복되면 다시 달고 이러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해요. 일단 저는 겨울에는 2개 하나, 약광기 때는 강광기 때는 3개 하나 하는데 만약에 3개 하나도 갑자기 흐려지거나 그러면 또 약해지거든요. 그럼 또 따고 회복되고 나면 다시 달라고 하는데 내가 온실 내에서 2개 달고 2개 달고 2개 하고 하나 더 2개 하고 하나 했는데 저쪽은 마디가 한 마디 하나에 더 나와버리면 그렇게 하면 어디가 더 달린 거잖아요. 그럼 더 따야 돼요, 그쪽은. 그럼 뭐예요, 우리가? 온실을 똑같이 안 하고 뭘로 할 수 있어요? 재배법으로 통제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100% 환경을 제어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온실에 병이 나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나면 좋겠죠. 근데 곰팡이병이나 세균병이 100% 안 나는 건 좋지 않아요. 결코 좋지 않다. 일부는 나야 돼요. 어디가 나야 될까요? 취약한 곳, 저 구석, 입구 이런 데 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 돈의 문제. 내가 병 안 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난방비 더 써야 되고 시설 더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왜냐면 온도편차를 줄이기가 그게 보세요. 100m짜리 온실인데 100m인데 여기하고 저기하고 온도편차를 2도, 1도, 2도 맞추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왜 그렇게 하려면은 난방관도 동시에 1헥타를 갖다가 보통 우리가 한 군데도 물이 들어오는데 세 군데 쪼개 들어오면 편차를 1도 이하로 줄일 수 있어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병 나면은 예찰을 잘했다가 우리 알아요. 1년만 돈 따지 그럼 어디가 곰팡이병이 시작됐는지 알면 보였다가 곰팡이병이 시작되는 것 같으면은 이빨 훑어버리고 약치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재배법으로 통제하는 100%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온실이 싸구려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사는 곳이. 사람이 사는 곳 보세요. 온실 비싸봐야 평당 100만 원이에요? 사람 사는 집 지으려면 얼마 들어야 돼요? 500 갖고도 요즘은 올라가서 6, 700 들어갈 거예요. 그죠? 공장하고 때 반도체 공장은 평당 뭐 1000만 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뭐 싸구려예요, 싸구려. 그다음 에너지 비용은 집이 많이 나와요, 얘가 많이 나와요? 예? 집이 많이 나오죠. 같은 면적을 해봐요. 예, 집이 훨씬 많이 나오죠. 훨씬 많이 나와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왜 그러냐면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온실을 할 때 낮에는 100% 태양광이에요. 100%다 광. 우리는 뭐 전기 쓰잖아요. 그 안에 낮에 다 전기 쓰고 다 돌리잖아요. 우리 온실에 온실 낮에 햇빛 들어올 때 전기 쓰잖아요. 어디 있어요, 여기? 다 저기 태양광으로 쓰죠. 다 전부 태양광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 환경을 제어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100% 태양광을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내가 태양광을 제어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100% 제어해야 되는데 그럼 인공광을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까 뭐 했어요? 시골 공장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LED 가격은 4분의 1로 떨어졌는데 에너지 값은 8배가 올랐다. 네. 상추값은 25년 전과 지금과 똑같다.